1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장소는 오래된 한정식 집이었고 입구부터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반가운 인사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변함이 없다. 그대로네. 모두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카메라를 꺼내 들고 젊은 시절의 장난스러운 호칭을 부르며 서로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시작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반짝이는 외제차 키를 일부러 테이블 위에 턱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아, 요즘은 그냥 2차로 다니는데 국산차는 이제 불편해서 못 타겠더라. 순간 옆에 있던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직도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쪽 테이블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합격했어. 아, 축하해줘야 돼. 그래? 대단하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는 취업 준비로 몇 년째 고생 중이었으니까요. 분위기는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환한 웃음과 반가움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눈빛 속에 어쩐지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몇몇 친구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동창 모임은 불편해. 또 가야 할까? 동창 모임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행동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사실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 살고 있고 누가 조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옷차림이나 태도 혹은 함께 이야기하는 몇 마디로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값 자랑이죠. 첫 모임에서 오늘 내가 쏠게 하면 모두가 고맙다고 박수를 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훈훈해지고 다들 즐겁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모임까지 계속 본인이 계산을 맡아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은 저 친구는 일부러 과시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무심한 듯 지갑을 열면서 일부러 두툼한 카드 지갑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소매에서 살짝 드러내 보이고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차키를 툭 올려놓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순간 대화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나는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는데, 나는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데, 이런 씁쓸함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씁쓸함은 결국 다음 모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돈 자랑은 자랑하려는 사람의 의도와 달리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움츠러들게 합니다. 동창 모임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돈 자랑이 등장하는 순간 그 자리는 경쟁의 무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은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의대 붙었어. 우리 딸 이번에 해외 유학 갔어.
말하는 쪽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듣는 쪽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아직 취업 준비로 고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이 문제로 상처를 안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은 칼처럼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 이야기는 기쁨의 주제보다 비교와 상처의 주제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자식 자랑은 본의 아니게 친구를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모임에서 여러 사람 앞에 늘어놓는 대신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게 낫습니다. 무심한 듯 꺼낸 자식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는 오래도록 남는 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불편한 건 배우자 자랑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를 모임에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도 반갑고 부부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우리 집사람은 뭐든 잘해. 아내가 웃으며 우리 남편은 요즘도 새벽마다 운동하고 집안일까지 다 해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 혼자 온 사람들은 순간 위축됩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알콩달콩한 자랑은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배우자 자랑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마저도 겸손하게, 간단하게. 사랑은 집에서 충분히 나누면 됩니다. 동창 모임은 그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장 치명적인 건 험담과 뒷담화입니다. 어떤 모임은 화장실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금세 그 사람 이야기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쟤 요즘 사업 망했다더라. 아직도 혼자래. 결혼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오갑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웃음을 얻고 뒷담화로 친밀감을 쌓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상이 그 친구였다면 내일의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험담은 모임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독입니다. 오래가는 모임일수록 선한 기억을 나누고 칭찬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결국 사람을 다시 부르게 하고 다음 모임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위기를 깨는 언행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에 불이 붙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농담이 오갑니다. 너 옛날에 공부 못했잖아. 넌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아직도 그런 거 해.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집니다. 모임은 즐겁자고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몇 마디가 이어지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긴장감만 남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남을 기분 좋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즐겁게 웃고 나가는 자리여야 다시 모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동창 모임에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건 바로 경쟁심과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왔고,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는 어디까지 왔나 하고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는 겁니다. 돈 자랑도, 자식 자랑도, 배우자 자랑도 결국은 나 아직 괜찮아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험담도, 무리한 농담도 사실은 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은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왜곡되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임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랑 대신 나눔, 험담 대신 칭찬.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 아이 자랑 대신 친구 아이의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보다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세요. 배우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잘난 척하기보다 친구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칭찬입니다.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더 좋아졌네. 내가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 보여서 보기 좋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읽히고 싶어 합니다. 내 변화를 알아봐주고 내 노력을 칭찬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움직입니다. 동창 모임은 결국 내 인생의 브리핑 자리입니다.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으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증명하지 않아도 함께 웃고 떠든 기억 하나면 그 모임은 오래갑니다. 모임에서 진짜 남는 건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가 아니라 함께 웃었던 순간과 위로받았던 기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불편을 주는 자랑은 줄이고 편안함을 주는 배려는 늘려라.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당신이 있는 자리는 늘 다시 찾고 싶은 자리, 오래 기억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부터 시작하여 사회에서 참여하게 된 모임까지 다 합치면 몇 개 정도의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가 있는 밴드 모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적어도 월회비 정도를 걷는 모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회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기준은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모임 몇 개 정도에 발을 들여놓고 계신가요? 또 회비를 내면서까지 남아있는 모임에는 왜 계속 참여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임은 기분풀이나 물질적 이해관계 동기로 형성됩니다. 아직도 그 진정성이나 가치, 필연성 정당함을 무시 못할 모임도 많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거칠에 가벼운 모임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은 이미지 자기 내세우기 경연장 같습니다. 허상인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들 타인의 자기 인정에 목매다는 경우도 있고 진원보다 감언이 넘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 첫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힘듦과 어려움의 이야기, 혹은 남의 뒷담화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젖어 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쌍욕을 내뱉어 보기도 하며 마구 화를 내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함께 감정을 나누며 상대와 많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앞서 말한 부정적인 감정을 흠뻑 나눈 시간은 고스란히 헤어져도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정들이 신체에 묻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임에 다녀와서 부정적인 느낌이 자주 든다고 느껴지시면 그 모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임보다는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환경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만 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내셨던 분으로 최근 속상했던 경험으로 동창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겸사겸사 다녀왔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가 한쪽에서 가슴 치고 들었다며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 아들 때문일 거라 하시면서 언제부터인가 본인도 자식 자랑, 돈 자랑이 많은 자리는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가슴 아픈 일들을 한두 가지쯤 안고 사는 게 일반적인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 억지로 들춰지는 상황을 불편해하셨습니다. 직장인이 퇴직할 즈음의 아이는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할 나이가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는 명문대에 입학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거나 출근할 회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인데도 다른 이의 자랑을 들으면 모든 게 내 탓인 듯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퇴직자는 경제적 고민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두 번째 세상살이는 더 힘겹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에 걸린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동창회를 다녀온 후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자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의 아픔은 같은 퇴직자가 아니면 가까운 가족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더더욱 나를 드러내기에 앞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빗으로 꽂히고 내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조용히 지켜보거나 찬찬히 들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관심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떠밀려 나오는 심경을 누가 할까요? 혹여 퇴직자 자신의 헛헛함을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으로 채우려 한다면 이는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결코 나와 다르지 않을 동료의 심정도 헤아려 보세요. 세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2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회식비를 반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학자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고독은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을 극복하며
개개인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 없이 고독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이별과 죽음,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고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과 만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즉,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단절된 상태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니 고독을 전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울까봐 혹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인연을 애써 붙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죠. 만나서 즐겁지 않고 위로받거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대상으로부터는 과감하게 혼자 떨어져 나오셔도 됩니다. 물론 혼자서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할 때에는 적절히 도움을 청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과 면밀히 대화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보세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여유로움이 있고 초연해집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혼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플 때 혹은 내가 죽을 때가 두려워 주위에 관심을 강요하고 기대게 되신다면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독서나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이나 자기 효능을 높이기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 밥상을 차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롭고 괴로워집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지 말고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해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남들의 기준에 끌려다니거나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혼자 되기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만 남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TV, 유튜브, 게임, 말소리,
메신저 등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소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합니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나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탐험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스스로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때로는 건방진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고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을 제약하며 성장을 방해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진정으로 합니다. 이 특성은 그들을 극도로 반성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또한 종속성이 적을수록 더 독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은 생산적이고 자기 요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신감을 유리하게 관리하여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학습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실에서 큰 동기부여의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불안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과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자기를 위로하고 행복하게